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안정센터의 장현영 합니다. 제 발표는 한 크게는 세 파트 정도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기반화 적응에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라는 파트를 제가 아는 하나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짧게 현재 지금 어떤 이슈들이 협상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지, 방향이 뭔지를 간략하게 세 파트를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좀 잘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우연치 않게 기반정센터의 센터 자료에 나오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적응이 뭐냐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기후변화 적응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처음에 기후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의 지식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상은 현재 우리 주변에 이제 대기의 변동이 되겠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기후변화 적응, 그러니까 기후는 뭐냐면 그 일정 기간 동안의 기상 관련 인자, 즉 온도, 강수, 바람의 평균과 변화를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기후라고 하더라고요. 제 정의는 아닙니다. 이거 떠올리는 정의고요. 통상적으로 30년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래 기상현상과 이상기후현상을 넣은 이유는 아마 맨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왜 이걸 넣는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기상현상이란 특정한 장소하고 어떤 연도에 굉장히 규모 확률로, 즉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앞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후라는 것이 통계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10% 90% 밖에 있는 현상이 발생되면은 이상기상 현상이라고 하고, 이상기후 현상은 이런 기상 현상이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대개는 한 계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시 다시 떠올 예고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상기상 현상이 계절에 발생될 경우에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적응, 오늘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적응 계획이나 적응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기상 현상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적응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적응 이행을 할 때도 이게 과연 기상현상인지 이상기상 현상인지 이상기후 현상인지 굉장히 저희 혼란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폭염이 저희가 왔었죠. 우리나라에 40도 이상씩 폭염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적으로 취약한 계층한테 제가 많은 적응 이행 사업을 펼쳤는데, 그때 가장 환경부하고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게 과연 이상 기상 현상이냐 아니면 이상 기후 현상이냐 라는 굉장히 저희가 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가릴 필요 없이 현재는 그 기후 변화의 취약계층이 정말 취약하니 우리가 일단 사업합시다 라고 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런 이상 기상 현상이 굉장히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앞에 30년이라고 정의는 내렸지만 통상적으로는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후의 평균과 변화를 뜻합니다. 즉 계속 나오는 그 단어가 평균하고 변화인데 잘 아시겠지만 다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기후에 대해서 그냥 관찰해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반드시 통계학적인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IPCC 보고서나 아니면 기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몇 프로 확률로 의미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계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의 기후들이 전부 다 어떤 통계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된다. 그래서 UNFCC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 변화를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는 UNFCC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인간이 만드는 요인들이 분류를 했죠. 여기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인은 뭐 발생 요인이 저희가 이제 가중시킨 것도 있지만 UNFCC가 씨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인간이 만드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정의를 내려야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 대응 방안을 이제 유도하고 회원국들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의 대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완화하고 적응이죠. 완화는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고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줄이는 우리의 모든 액티비티는 전부 다 완화라고 하고 뭐 잘 보시겠지만 뭐 다 이런 것들이 이 온실가스 효과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분류하기로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적응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 변화와 그다음에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조절하는 과정, 적응하는 과정을 전부 다 적응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응 계획이나 적응 사업 또 적응 이행 계획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런 인자들을 이미 밝혀놨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뭐 농도 또는 뭐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응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냥 프로세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적응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앞선 나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이 이행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성과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다시 뭐 피드백되는 뭐 대학교육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프로세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상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희 센터가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비판과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거는 어디 그 과학 뭐 학술에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저하고 그 유엔에 아는 사람이 서로 앉아가지고 한 시간 정도 앉아서 설명하려고 그냥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하여간 제가 그냥 이해를 좀 돕고자 저희끼리 그냥 만든 그림인데 이거를 그냥 좀 알기 쉽게 만들어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는 온도가 되겠고요. 이 X축은 시간. 이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이 온도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온도 변화의 이 폭을 줄이는 행위는 미티게이션 완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폭을 뭐 줄이건 말건 어쨌거나 우리가 예상되는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적응력을 키우는 것은 뭐 애더페이션이 되겠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적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된다면 우리 적응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애더페이션이라고 해서 이 미티게이션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런 리스크 즉 우리가 이 정도까지 우리가 다 좀 안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끔 그들이 넘는 경우가 있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폭염이 되겠고 이제 한파가 되겠는데 그럴 때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리스크가 오긴 하죠. 그거는 뭐 단발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버퍼가 또 있긴 해요. 버퍼가 좀 있는데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사실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저희가 그려봤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맞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형태로 미티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적응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은 도대체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사실 크게 세 개로 저희가 유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도를 먼저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이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은 많이 안 되겠지만 사실 리스크라는 건 굉장히 정의하기가 힘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는 리스크가
각 부분별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 리스크를 또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그 위험도를 제대로 좀 줄여보자. 그 다음에 취약성 역시 좀 줄여보자. 취약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격이면은 기존의 취약성 대치 같은 경우가 뭐 거의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 또는 만약에 그 시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어쩌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폭염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그러니까 취약한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또 정의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IPCC 보고서 보게 되면 온도는 올라갈 거라고 이미 거의 90% 이상 확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는 어떤 것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먼 20, 30년 미래에 어떤 길을 창출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미미하게나마 이런 쪽의 연구나 또 사업을 좀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간 기후변화 적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도를 줄이고 취약성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크게 묶어서 탄력성도 늘린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후 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또 저는 여기 주변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버전의 그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후 탄력성이라는 건 제가 특별히 하나 뭐다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전에 그 그래프를 보다시피 어떤 분은 단순히 그냥 자연재해 관련된 우리가 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탄력성에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전반적으로 큰 거를 탄력성에 보는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정의가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적응을 수립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후 탄력성에도 굉장히 향상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일단 저도 기후 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하나의 그 정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스크는 위험도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분별로 굉장히 위험한 요인 존재해서 현재 저희 센터에서도 리스크를 몇 개, 대분류 따지면 몇 개 없지만 실제로는 부분별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그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취약성은 정의에 의해서 이 세 개를 저희가 정의를 해서 각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도 저희가 취약성을 계산해서 그 취약성 문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취약성을 줄이려고 하면은 노출도 줄여야 하고, 민감한 것도 줄여야 하고,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탄력성을 좀 올리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좀 줄어들겠죠. 사실은 기후 탄력성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그 학자들은 이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만든 정의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만든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실 기후 탄력성이라는 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 탄력성까지 가서도 같은 개념이 지금 따라오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일단 레지스턴스예요. 즉 뭐냐면은 일단 뭔가 태풍이 오면 일단 막아요. 막는 건 대개는 레지스턴스는 많은 경우는 물리적인 계획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계획, 즉 댐을 만들거나 벽을 쌓거나 다리를 더 튼튼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리적인 행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탄력입니다. 이 탄력성은 사실은 비물리적인 굉장히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간단한 예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홍수 피해가 있는 지역은 그 사람들을 아예 이주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에다 뭔가 어떤 식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쪽에다가 좀 물을 좀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주로 이 리질리언스는 많은 그 학자들은 비물리적인 것도 많이 포함한다고 해요. 물론 물리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수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탄력 중에 하나인데, 그 탄력적인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고, 사실은 마지막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성과가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창의적인 아예 우리가 변화를 해라.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사실 알 수도 있고 또는 과연 이게 가능한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대비나 그 기후에 대한 대비에 비하면 지금 현재 봐서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기고 중기고 이건 거의 중장기에 해당되는 거여서 제가 이걸 든 이유는 적응은 사실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탄력이나 창의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결국 2, 3년 뒤 지금 현재의 기변화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변화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창의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1.5도나 2도씩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국제 변화는 좀 사실 좀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가장 권고하고 있는 국제에서 가장 권고하고 있는 적응에 대한 방향은 이 기후에 대한 탄력적인 어떤 그런 발전량을 꼭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주 롱텀하게. 물론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단기나 중기나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 중장기에 이 패스웨이를 갖지 않으면 이 국가 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UNFCC의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앞에 파트가 기후변화 적응에 100% 이해가 되기는 힘드시겠지만 저도 잘 100%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일단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라고 저희가 간략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까 중간 부분 국제라는 파트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가기후정센터니까 우리 센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국가 정기가 어떤지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 다 이미 저희 보고서를 이미 많이 했고 또 저 말고 우리 박사님들이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국제적인 어떤 즉 UNFCCC에서 그럼 적응을 해서 누가 뭘 어떻게 그다음에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관해서 좀 집중해서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보다시피 나파하고 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많이 관장하는 애더테이션 커미티, 그다음에 LEG라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렉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이로비 워크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이제 TEPN 애더테이션에서 사실 이 여섯 개가 이제 메인 적응에 즉 국제 흐름을 많이 좌우하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겠습니다. 나파부터 보게 되면은 이 나파는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저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적응이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니까 굉장히 최근 거라고 사실 판단했는데 사실 나파를 보게 되면은 나파에서는 2001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즉 저희가 파리 협상이 2015년이죠. 즉 이미 15년 전부터 이미 이 애더테이션에 대한 일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파는 특별히 이 최빈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가 탄생이 된 배경은 또 계속 저희가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교토 프로토콜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토 프로토콜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자는 건데 그 일환으로 이것도 이제 애더테이션을 해야 된다. 완화하고 적용하고 이미 저희가 내렸기 때문에 그럼 완화도 하자. 최근국에서는 그 돈이 없다. 그래? 그러면 나파를 만들어 줄게. 이걸 하자. 라고 해서 2001년에 이 캅7에서 의견을 내렸고 그래서 왜 나파를 만들었냐면은 즉각적인 굉장히 급하고 즉각적인 적응 요구에서 대응을 해야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돈은 일단 최빈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최빈국 펀드 LDCF를 만들어서 이 돈 가지고 이제 이 나파를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파를 지원하는 애들은 렉입니다. 리스트 그런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은 일단 스타트는 최빈국이었어요. 최빈국들이 워낙에 일단
일단 기후변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고 취약성도 너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 뭐 동의하겠지만 그린하우스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건 선진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너네가 만든 기후변화 가스에서 우리가 피해본다. 그래서 LDC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파를 지원하게 됐고 이 레드가 기술적인 어떤 지원하고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LDCF는 현재 이 제프가 관리돼요. 제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인바이러먼털 퍼실리티라고 해서 이것도 그 교토 프로토콜 그죠 교토 프로토콜로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 퍼실리티라는 이 말이 붙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냥 펀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게 GCF하고 좀 많이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GCF는 마지막에 펀드죠. 펀드는 사실 거의 돈을 그냥 내보내는 역할밖에 안 하고요. 이 퍼실리티라고 그러면은 이 안에 굉장히 더 많은 일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털 퍼실리티가 이 LDCF를 관장을 해서 가장 돈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 집행, 그러니까 말씀드린 재정 메커니즘 집행 엔티티라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집행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이제 돈을 집행을 하게 되죠. 그 목표는 뭐냐면 어떤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기반한 정보를 통해서 취약성을 줄이고 탄소를 증대시키는데 돈을 꼭 써야만 하고 그냥 무조건 그 최빈국입니다. 기반한 정화 탄력성을 주류화시키는데 해야 되고 효과적인 통합적인 기반한 정의 가능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런 요건이 포함되면은 최빈국한테 돈을 집행을 하게 되죠. 사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최빈국이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어서 다른 유엔 기구들이나 다른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의 중간자의 역할을 해가지고 또 그 나라를 도와줘서 이 돈을 받게끔 유도하고 집행되는 이걸 하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LDCF는 총 현재까지 2001년 이후로 총 13억 6,500만 달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정도, 18년 정도 되는데 가장 돈을 많이 낸 나라는 예상하다시피 독일입니다. 독일이 가장 많은 돈을 지금까지 냈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됐는데 2017년과 18년 통계를 잠깐 봤더니 여전히 굉장히 독일이 많이 돈을 내고 있고요. 2017년, 17년에도 이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2017년에도 1억 1000만 불 정도? 우리나라까지 한 1000몇백, 130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독일, 캐나다, 스웨덴, 그다음에 벨기에, 스위스,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가장 돈을 많이 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독일이 돈을 안 냈어요. 안 내고 2018년도에는 프랑스, 스웨덴, 넷덜란드에서 제가 독일 걸 쭉 찾아봤더니 독일이 가장 역시 큰 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LDCF에서도. 그리고 보시겠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요즘에 급격하게 이 LDCF에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현재 그 네덜란드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이나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적응에 관련된 기구를 많이 창설을 하고 국제적인 것들을 많이 창설해서 네덜란드하고 이쪽 애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지금 많이 활발해지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나파는 아까 말씀드린 최빈국에 관련된 거였고 랩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애프테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다다음 주에 제가 그 인천에서 하는 행사에 그 랩은 바로 이걸 뜻합니다. 내추럴 애프테이션 플랜을 뜻하고 그래서 랩 엑스포라는 것이 붙은 이유가 각의 나라들이 자기네가 세운 적응 계획을 서로 알리는 곳이에요. 엑스포라는 게 이제 알리는 곳이니까 알리고 특별히 이번 유엔 CCC에서는 워낙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고 또 논의할 자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이행객도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처음으로 주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좀 이따 보게 될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TEP라는 것들이 다 그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그 주에 맞춰서 아예 모든 걸 한번 하자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주간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뭐 연말에 뭐 UNFCC 큰 협상하고 별개로 의견에도 몇 사람씩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부 안에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랩은 캅 16, 즉 2010년에 그 중장기 적응 요구를 인지하고 요구에 따른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을 이용해서 이런 랩을 하나 만들자라고 의견이 됐고, 그래서 역시 그 GCF한테 랩 이행 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네도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맞겠죠. 당연히 이제 이쪽 돈이 당연히 이제 많아지겠죠. GCF 많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GCF에서도 개발조성에다가 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 GCF로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 랩의 목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지금 정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고, 정센터가 역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인데 계속 반복적입니다. 적응 역량과 탄력성을 향상시켜서 기업에 영향이 있는 취약성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류화입니다. 주류화. 모든 정책에 이제 할 때 좀 기업가 좀 고려를 좀 고려해 다오. 특히 취약생의 리스크를 줄이고 나중에 새로운 기업을 찾을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포함시켜라 라는 게 그게 목표고, 이런 식으로 좀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갭부터 확인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이 좀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그걸 통하니까 당연히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요소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이행 전략을 세우면은 그 갭을 메워줄 수 있겠고, 그러면은 잘 했는지 우리가 어디다가 보고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MRV입니다. MRV 모니터링에서 리뷰하는 형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와다 쪽에서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죠. MRV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각 산업별로 또는 지역별로 탄소가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에 나라가 어떤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런 거를 정말 그게 잘 이행되는지 리뷰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쪽도 사실은 이런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가 없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몇 개 나라들이 이걸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특히 이 MRV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좀 강조를 해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 내비가 진행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는 것이 지금 좀 굉장히 요즘에 한 1, 2년 전부터 큰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 GCF에서 지원을 해라. GCF에서 어디 지원하냐면은 GCF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NDA하고 이 포컬 포인트의 역량 강화도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요. 즉 GCF는 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NDA나 또는 기타 공유된 어떤 그런 어서리티에만 돈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돈을 어느 정도 줘서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이 레드에스 프로그램이고, 그랜드 TA 형태로 제공되고 최대 100만 불을 줄 수 있고, 그 중에 30만 달러는 반드시 NDA 서식 또는 영양방에 써야 하고, 사실 랩에 있어서는 최대 300만 불까지 줄 수 있대. 최대니까 대개는 이보다 좀 더 아래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해서 얻게 되겠죠. GCF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애댑테이션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애댑테이션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중에 하나예요.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이 커뮤니티에서 다 거의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거해서 각 펀드들이 또 돈을 줄 수 있는 이행 체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고하라고 하면은 그거에 의거해서 전부 다 각 나라들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 애댑테이션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커뮤니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위의 커뮤니티 중에 하나고, 역할은 이렇게 5개로 일단 되어 있더라고요. 좀 지원 자문도 해야 되고, 관계자분 지식 경우는 성을 공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해야 되고, 정보 자문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지원 자문 누가 할래? 근데 레그가 해. 그래서 얘는 거의 명령만 내려서 다 보고만 받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단기간 항목들이 전부 다 어느 특정 기관들이 다 어사인이 되어 있고, 그 어사인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애댑테이션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16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는 전 세계 지역을 5개로 쪼개서 나누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2명씩 10명, 그 다음에 도서국, 스몰 아일랜드라는 그런 이제 작은 그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대표 1명, 최민국 1명, 그 다음에 NX1이 2명, 난 NX가 2명이에요. 그러면 NX1은 뭐고 NX2는 뭐냐? NX1은 UNFCC 협상에서 NX1을 어떻게 분류되냐면 선진국, 그 다음에 Economies in Transition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그런 나라들, 주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은 NX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인데 왜 NX1이 아니냐? 이 선진국은 이 NX1에 속한 선진국들은 처음에 OECD를 거의 만든 국가하고 어느 일정한 이상의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들은 좀 NX1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난 NX1입니다. NX1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아직은 뭐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도상국 그 카테고리에 포함돼서 우리는 난 NX1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커뮤니티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멤버가 되려고 그러면 이난 NX1에 2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의장이 여기서 이제 나온 멕시코에 있는 그 여자분과 제가 알기로는 이 도서국에서가 한 명에서 지금 공동장을 맡고 있는데 어쨌거나 NX1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난 NX1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NX2가 OECD 국가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이코노미 인천신이 아닌 국가들 NX2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LDC 국가로 이렇게 당사국의 분류를 UNFC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듀케이션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사국 그룹은 그렇게 중요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우리나라 협상에 이제 가게 되고 그다음에 협상의 진행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나라에 대한 이익을 가장 먼저 찾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불리한 어떤 그런 것이 의견되지 않게끔 막는 것이 다 협상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왜 여기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건너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이 당사국 그룹이 되고 지역적 어떤 그룹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에 UNFCC의 총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여기도 좀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좀 많이 참여가 좀 안 된 모양이에요. 특히 스위스는 그 당시 스위스도 나 여기 참여 안 하겠다라고 이미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빠져 있다 보니까 교토나 이런 것이 막 되면서 거기다 빠져 있으면 안 되겠네라고 남은 국가들이 모인 게 유나이티드 인티그리티 그룹이라고 새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속해 있어서 그 UNFCC 같은 협상을 좀 통해서 많이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좀 공통점도 많이 없어 보이고 뭐가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적으로 걔네들이 협상을 볼 때는 개발도상국 그룹, 우리나라가 여기 행동되겠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여기 활동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아랍, 그다음에 EU, 최근 그룹하고 어브렐라 그룹이라고 해서 초기 교토 멤버들. 미국은 굉장히 좀 예외적이긴 한데 교토 정세 제가 알기로 사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미국은 어브렐라 그룹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어브렐라 그룹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렉입니다. 이 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덴티티 커뮤니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라. 그러면 이제 주로 렉이 담당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보이다시피 렉의 약자는 리스트 딜러브 컨트리의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 엑스퍼트들이 모인 그런 어떤 그룹이 되겠고 2001년에 설립이 됐고 기술적인 지원을 좀 담당을 합니다. 나파하고 렉 둘 다. 그리고 그 의사 어떤 결정에 의해서 GCF하고 이 나파 관련된 협력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돼서 이 렉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다다음 주에 하는 그 행사도 이 렉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최빈국 그 담당국하고 저희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최빈국
이지만 일의 범위는 최빈국가, 개도국가, 심지어 선진국가 포함하는, 적용하는 전부 다 포함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WP라고 나이로비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6년에 설립이 돼서 물론 나이로비에서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적응 정책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 공유, 지식 사용을 좀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인데 목적은 뭐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기후변화 정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좀 더 향상시키고, 제가 지금 평가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는 평가라는 제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너무 좀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 사실 이 어세스먼트라는 건 사실은 꼭 뭐 A, B, C, D 이런 평가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 기후를 고려해서 안전과 경합적 기술적인 사회적 발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측정을 위한 결정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나이로비 워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기능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계속 반복적인 것들인데 사실은 반복적인 얘기는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경험과 정보가 차량 network도 구성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주요 적응 이슈에 대한 트렌드 정보와 지식도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지식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 정책적 어떤 그런 이행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역시 역량 강화도 해라라는 것이 나의 워크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이 되고, 그걸 근거로 또 역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선진국, 최빈국이나 개발도를 지원해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그 TP 대시 애더테이션인데 테크니컬 인지니어링 프로세스 온 애더테이션에서 이거는 뭐 그 유명한 파격상 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TP 미팅도 저희 다다음 주에 정원 미팅 때 꼭 미팅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2020년 전에 몇 년 안 남았지만 전에 파리 협약을 좀 더 빨리 좀 촉진을 좀 시키기 위해서, 공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2016년에는 취약성을 들고 정책을 주장을 해라 라는 것이 거의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나라들이 이걸 하세요, 그걸 하세요, 정책을 많이 좀 주장시키려고 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샌다이 프레임워크라고, 샌다이 프레임워크는 자연재해에 대한 각 나라 국가들이 좀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전에 샌다이가 시작된 거는, 샌다이 프레임워크 시작된 거는 201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2015년 전에는 표고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었어요. 표고 프레임워크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갑자기 자연재해하고 엮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애더테이션 커뮤니티가 많은 미팅을 자연재해가 어떻게 합칠 것인가, 처음으로 자연재해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자연재해가 묶으면은 SDG 많이 기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 흐름이 조금 좀 자연재해하고 좀 약간 묶이는 그런 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현재 적응 쪽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자연재해 쪽에는 거의 전통적으로 이미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표고 프레임워크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자기 만들어가지고 이 자연재해 쪽에서는 거의 뭐 정말 자기네 일본 말이긴 하지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자기네가 적응 쪽에 그냥 관심이 많으니 적응을 묻게 되면은 어찌 보면 자기가 큰 걸 하나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집행되고 있는 돈들, 즉 제프 같은 경우도 비록 독일이 많이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그 퍼틀리스트거든요. 일본이 크게 좀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퍼틀리스트가 하나가 ADB고 하나가 제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그 제프의 CEO도 일본 여자고 재무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탭에서도 2010년에 갑자기 이 샌다이 프레임하고 통합을 시키고 SDG로 통합시켜서 적응이 좀 더 공감됐으면 좋겠다 논의가 되고, 이번에 뭐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고, 이번에 논의가 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좀 방향이 좀 더 보이긴 하겠지만, 아마 계속적으로는 이
자연재해 쪽은 좀 같이 좀 묶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약간 참고로 아까 제가 제프에서 말씀드렸는데 제프 같은 경우는 92년에 만들어졌고요. 183개국의 회원이 있고 이게 지금 이 시간적인 표현하자 그러면 현재 얘네는 이제 표현에 의하면 6기가 진행된 겁니다. 1기부터 이제 6기에서 지금 현재 7번째의 걔네 이제 뭐죠? 운영 목표, 7번째 운영 목표와 7번째 기수의 타겟을 지금 이걸 정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프는 돈이 굉장히 많아. 90년이 총 180억 달러가 계속 돈이 들어왔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과 일본이 주요 공유국인데 일본이 두 번째 공유국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거의 제프는 일본 겁니다. 일본 공유국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 목소리도 가장 크고 그래서 거의 일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프가 그래서 여러 가지 펀드도 또 관리하고 있고 퍼실리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현재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25억 불, 11억 불, 15억 불 돈이 끊임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겠는데 제가 지금 한 6개 정도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이게 이슈가 전부가 다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이상으로 또 이슈가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적었냐고 했지만 그냥 제가 아는 하나에서 적은 겁니다. 마지막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RR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작년에 에듀테이션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참석을 했더니 메인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메인 주제가 DRR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적응이. 그래서 VN ISDR에서 와서 저희는 빨리 합치자. 빨리 적응은 DRR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에듀테이션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적응이 DRR로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둘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결국 통합하자는 서로 이제 끄덕끄덕을 했어요. 좋겠다. 근데 다시 앞으로 맨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서로 첫 번째 발표자에 뭘 발표했냐면은 이 터미널로지에 대한 차이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응 쪽에서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하고 디자이너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취약성도 다르다. 모든 게 다 다르다. 이것부터 먼저 공통적인 적용부터 만들자. 라고 일단 얘기는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까 에듀테이션 커뮤니티가 받아다가 어디다 어느 이해할 수 있는 단체 주겠죠. 렉을 주든지 아니면 CTC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줘서 확실해라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DR하고 통합하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강화가 될 거예요. 강화라는 것이 계속 돈도 더 많아질 것이고 파워포맷이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 최빈국은 숫자에서 덜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48개 국가라고 알고 있어요. 48개 국가인데 주로 이제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죠.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그쪽으로 지금 굉장히 지원은 많이 됩니다. 지금 정사업은 이렇게 된다는 건 아시겠지만 GCF나 다른 펀드들이 많이 집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 펀드의 흐름만 봐도 사실 SCCF로 거의 이제 말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지원이 안 들어오니까 LECF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LECF로 권장하는 사람이 계속 뛰어다니고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런 계속 그걸 갖다가 퍼붓는다는 그런 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많이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 인시아트 중심이다. 사실 랩은 국가 계획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 이행하는 엔티티는 전부 다 지역은 이제 지자체 또는 그 이하 랩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서는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랩 세운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랩을 많은 나라 자체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하면 거의 개발도상국은 거의 다 이제 랩을 세웠거든요. 최근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이제 해보니까 역시 로컬 정부가 많이 힘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컨센서스를 많이 이루어가지고 작년 캅서부터 계속 지금 이제 로컬 정부에 대한 이제 중요성, 로컬 정부의 이행 능력, 로컬 정부에 대해서 성과 그런 것이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번주에 나오지 않았던 이슈인데 저번 캅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이 글로벌 스탁테이크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파리협약이 얼마나 잘 결승되고 있는지 좀 어떤 그 집합적인 과정이라고 제가 좀 해석을 좀 되게 이상하겠는데 이 컬렉티브한 프로세스입니다. 컬렉티브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그 실행을 좀 조사해서 2023년에 처음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글로벌 스탁테이크라고 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너네가 정말 적응 잘하고 있어? 완화 쪽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완화 쪽도 분명히 이제 보고서를 모아다가 얘네들이 이제 각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전 글로벌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고서 낼 건데 저업 쪽도 이제는 내가 이거예요. 너네가 잘하고 왔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2023년에 첫 보고서가 나온다 하니 뭐 분명히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5년에 한 번씩 이거에 대한 보고를 내고 그 전까지는 글로벌 스탁테이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화는 계속 관심 받았는데 저업 쪽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없는데 이번 캅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스탁테이크에서도 저업 쪽도 이제는 들어와야 한다. 들어와야 한다. 라는 것이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애더테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애더테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글로벌 스탁테이크 기본 얘들이 체크를 하고 그 적응에 관련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투명성이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MRV죠. 그렇죠? 뭐 매저 그다음에 리포트 그다음에 이제 베리피케이션인데 이제는 정축도 관절해라. 꼭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 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투명성 관련된 그 역량 강화 사업을 UNFCC하고 처음 공동으로 저희가 해요. 그 개도국하고 최빈국 상대로. 근데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온시간 정보센터가 그 완화에 관련해서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정보 관련해서 투명성에 관련해서 한국이 좀 해달라. 너네 지금 이 프로세스 가지고 있고, 너네 프로세스 진행된다고 이미 거의 한 10년 동안 했으니, 너네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아직 그 첫 번째 사이클 돌아가지 않은 나라들이나 이제 시작한 나라들 좀 너네 좀 그 어떤 그런 노하우 좀 알려다오 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투명성이 강조가 돼서 분명히 저업 쪽에도 이제 뭔가 측정을 해서 어디까지 리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검증받는 것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해서 투명성이라고 해서 뭐 별건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뭐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투명성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뭐 많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뭐 정리하자면 이 리포트를 하라 이거예요. 리포트를 예전에는 뭐 그린하우스 가스만 한 거를 이제는 더 이제 모아가지고 저음축도 다 리포트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돼 가지고 테크니컬 엑스퍼트 리뷰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어치먼트 되고 특히 아시겠지만 현재는 지금 그 NDC라고 국가가 자발적으로 선수 얼마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여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그때도 반드시 적응을 꼭 포함시켜라. 라고 해서 지금 리포팅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다음번 리포트에서는 분명히 저음 쪽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만 하나 가지고는 더 이상 NDC를 채울 수 없으니 저음이 들어와서 좀 더 그 NDC의 기여를 좀 강조해 다오 라고 할 건데 그게 BR하고 BUR입니다. BR은 바이애니얼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바이애니얼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NX1 나라는 BR을 내게 되어 있어요. UNFCCC한테 얼마나 우리가 탄소를 줄였고 얼마나 우리가 업로드를 얼마나 노력을 했고 결국 성과가 얼마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MRD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서 UNFCC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NX1은 BUR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애니얼 업데이트 리포트라는 우리나라에서 역시 똑같이 2년마다 내게 되어 있는데 이 BUR을 내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이거는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리포트를 먼저 내야 돼요. 이 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금 전에 본 대로 역시 이 애더테이션 커뮤니케이션의 이 완화 버전이었죠. 완화 버전.
근데 이제 내셔널 커뮤니케이션에도 정으로 포함시키라는 게 거의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지막 낸 거는 2012년인데 주로 미디게이션 낸 거였고 그 뒤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비교를 냈어요. 2017년까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있는 외교부하고 선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작년에 참가했을 때는 정부 쪽도 정부 쪽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뭐 이번 비교안에서는 좀 아직 포함을 안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리포팅을 하고 있고 국제사가 계속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